습생활의 경제학, 이 책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이 책의 대부분을 썼을 때 나는 매사추세츠주의 콩고드 마을 근처에 있는 월드노스가의 숲속에 집 한 채를 지어 홀로 살고 있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1마일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나는 순전히 육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2년 2개월 동안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문명생활권의 체류자로 돌아와 있다. 숲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에 대해 읍내 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들 나는 내 사사로운 일을 주제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실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전혀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적절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외롭지는 않았느냐, 무섭지는 않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해왔다. 또 다른 이들은 내가 수입 중 얼마를 자선사업에 썼는가를 알고 싶어 했으며 대가족을 거느린 어떤 이들은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몇 명이나 먹여 살렸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나는 독자들 중 내게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 내가 이 책에서 그러한 몇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책에서 즉 1인칭 대명사는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1인칭이라는 것을 흔히 잊어버린다. 만약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나라는 주제로 한정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다른 모든 저자들에게도 남의 생활에 대하여 주워 들은 이야기만을 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먼 타양에서 자기 친지들에게 보냄직한 그런 이야기 말인데 진실로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먼 타양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니 말이다. 어쩌면 이 책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에 독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목만 받아들이면 되리라. 이 책 되리라. 옷을 입을 때 솔기를 늘여가면서까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옷은 그 옷이 맞는 사람에게나 재구시를 할 테니까 말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섬의 원주민들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뉴 잉글랜드에 사는 여러분들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의 형편,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나 이 마을에서 처해 있는 외적인 형편이나 상황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며 현재처럼 그렇게 비참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곳 콩구두 지방을 꽤나 싸돌아다닌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게든 사무실이든 또는 밭이든 마을 사람들이 천 가지의 희한한 방법으로 고행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의 브라만 계급 승려들은 자기 몸 주위에 4개의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그 뜨거움을 참으며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하고서 불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며 고개를 비틀어 어깨 너머를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목이 비틀어진 채로 몸이 굳어져서 액체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나무 밑둥에 사슬로 묶인 채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넓고도 넓은 여러 왕국을 쐐기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온몸으로 기어다니기도 하며 높은 돌기둥 위에서 외발로 서 있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치르는 이런
갖가지 고행도 내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광경보다 더 놀랍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가 치렀다는 12가지 구역도 내 이웃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역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구역은 12가지 뿐이어서 끝이 있었으나 내 이웃 사람들은 어떤 괴물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이 없으며 단 한 가지 구역도 끝장을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로 구두사의 머리를 지져줄 이올라스 같은 친구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머리를 하나 자를 때마다 머리 2개가 돋아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고장 젊은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주택, 창고와 가축과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받은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얻으면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차라리 광막한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자신이 힘들여 가꾸어야 할 땅을 보다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이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왜 한 팩의 먼지만 먹어도 될 것을 그들은 60에이커나 되는 흙을 먹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가? 그들은 이런 모든 소유물들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어렵사리 한평생을 꾸려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불멸의 영혼을 지녔다는 인간들이 가엾게도 등에 진 짐의 무게에 눌려 깔리다시피 한 채 길이 75피트, 폭 40피트의 곡식 창고와 창소를 하지 않아 9개의 아스왕의 외양간만큼이나 더럽게 짝이 없는 외양간과 100에이커나 되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물을 물려받지 않아 그럴 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육신 하나의 욕구를 다스리고 가꾸는 데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 책의 말처럼 좀이 파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문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머리 뒤로 돌을 던져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예시를 얼터로리 경은 장엄한 운율로 다음과 같이 옮겼다. 그로부터 인류는 단단한 심장을 갖게 되어 근심 걱정을 견뎌내니 이는 인간의 육체가 돌의 성질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신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여 머리 뒤로 돌을 던지고 그들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보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그만 얘기하기로 하자.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그들의 열 손가락은 그 열매를 딸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이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는 정정당당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항상 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 전에 그에게 가끔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우리 강장제로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야겠다. 인간성의 가장 훌륭한 면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어있는 과분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인생살이가 쉽지 않아서 때로는 때로는 숨조차 쉬기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내버린 식대를 다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입고 있는 옷이나 구두가 다 헤어졌는데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책도 빚쟁이로부터 빌리거나 훔친 시간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경험에 의해 날카로워진 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빚을 청산하려고 노력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항상 대부 상한선까지 와 있다. 빚이란 태고적부터 있는 진흙 수렁인데 노쇠로 돈을 만들어 썼던 노마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의 노쇠라고 불렀다. 여러분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의 노쇠에 묻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며 항상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끝내 갚지 못하고 오늘 죽는 신세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가진 애를 쓰며 형무소의 갈채만 빼놓고 어떤 방법으로든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선거 때는 한 표를 던져주고 스스로를 공손의 표본으로 만들며 공기처럼 넓은 너그러움의 분위기 속에 자신을 확신시키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구두와 모자, 외투와 마차를 만드는 일감을 맡거나 그들이 식품과 자파를 수입하는 일을 맡으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여러분은 병들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 그는 그 돈을 보관할 장소가 낡은 장롱이든 벽 뒤에 숨겨진 양말짝이든 또는 보다 안전한 벽돌로 지은 은행이든 관계없으며 금액도 크든 작든 관계없다. 그러나 그 돈을 벌려고 너무나 무리를 한 결과 끝내 여러분은 병이 들고 마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우리 미국인이 흑인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야비하고 외래적인 제도에 빠져 있을 만큼 천박한 국민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금 남부와 북부에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눈을 번떡이는 악랄한 노예 주인들이 수없이 많다. 남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북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노예 감독일 때이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장터를 돌아다니는 저 진마차권을 보라. 그의 몸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성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큰 의무는 자기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이다. 그가 챙겨야 할 진마차의 운송 대금에 비교할 때 그의 운명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의 상전은 바로 시끌벅적 사업가씨가 아닌가? 그의 신성과 불멸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가 하루 종일 움츠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라. 불멸이나 신성은커녕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여론, 즉 대중의 평가는 우리 자신에 의한 자체 평가에 비교하면 대단한 폭군이 되지 못한다. 자기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곧 그의 생애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윌 포버스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지만 정신의 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킬 그와 같은 인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신의 운명에 너무 생생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날까지 자수방석이나 짜고 있는 이 나라의 부인네들을 생각해 보라. 마치 영혼을 해치지 않고도 시간을 죽일 수 있다는 태도가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의 도시에 절망의 시골로 들어가 밍크나 사양쥐의 용기에서나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류의 이른바 유희나 오락 밑에서 무의식적이나마 판에 박힌 절망감이 숨겨져 있다. 이것들 안에는 진정한 놀이가 없다. 왜냐하면 놀이는 일 다음에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한 특징이다. 인간의 주 목적은 무엇이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필요한 수단과 방편이 무엇인가 하고 교류 문답식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현재의 통상적인 생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생활 방식보다 그것을 선호했기에 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특하고 건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훤히 솟구쳐 오른 태양을 잊지 않는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조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낫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 혹은 행동방식일지라도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묵과한 것이 내일에는 거짓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들의 단비를 내려줄 비구름으로 믿었던 것이 한갓 견해라는 이름이 연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노인네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도 여러분은 시도해서 이루어내고 있지 않는가. 옛날 사람들에게는 옛 행위가 있고 새 사람들에게는 새 행위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새로운 연료로 불을 지피는 방법을 몰랐지만 새 시대의 사람들은 손밑에 마른 나무 몇 쪽을 태워서 새처럼 빠르고 그야말로 노인네들을 치워 죽일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도는 것이다. 나이 많음이 젊음보다 더 나은 선생이 될 수 없고 어쩌면 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먹는 과정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배우지는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늙은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줄 만한 중요한 충고의 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인생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실패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디쓴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전처럼 젊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30여 년을 살아왔으나 아직까지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유익한 가르침이나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며 아마 해주려 해도 해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인생이라고는 여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그 대부분을 겪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 있다. 인생의 선배들이 그것을 이미 겪었다는 것이 내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나에게 조언해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는 회상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한 농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채소만 먹고는 못 삽니다. 뼈가 될 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뼈의 원료를 공급하는 데 정성껏 하루의 일부분을 바친다. 농부는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줄곧 소를 뒤따라 다니는데 그 소인즉 풀만 먹고 자란 뼈를 갖고서도 온갖 장애물을 헤치면서 농부와 그의 육중한 쟁기를 끌고 있다. 어떤 물건은 노인과 병자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그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인들이 모두 다 압사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놓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영국의 저술가 이블린의 말에 의하면 현명한 솔로몬 왕은 나무와 나무의 간격까지도 법령으로 규정했으며 로마의 집정관들은 백성들이 이웃 사람들이 토지에 들어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집어오는 것이 몇 번까지 허용되며 주인의 몫은 얼마인지를 정해놓았다고 한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손톱을 자르는 법까지 후세에 남겨놓았다. 그는 손톱은 손가락 끝에 맞추어 자를 것이며 더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생의 변화와 즐거움을 다 소진시키고도 남을 권태와 실증은 분명 아담 시대부터 있어 온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의 능력은 한 번도 제대로 측정된 적이 없다. 과거에 해놓은 일만을 가지고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인간이 시도를 해온 것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간에 나의 아들아 괴로워 말지니 내가 완수하지 못한 일에 대해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험해 볼 수 있으리라. 가령 내가 가꾸는 콩을 여물게 해주는 저 태양이 지구와 같은 태양계의 다른 유성들을 동시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들 몇 가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햇빛은 내가 콩밭에서 호미질할 때의 햇빛과는 다르다. 별들은 얼마나 멋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인가. 우리의 여러 저택에 사는 각기 다른 존재들을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같은 별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체질이 서로 다르듯이 자연과 인간 생활도 가지각색이다. 남의 앞길을 누가 어떻게 예언하겠는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1시간 동안에 세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시, 신화 등 다른 사람이 경험에 대하여 읽어본 그 어떤 것도 이만큼 경이적이고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웃들이 선이라고 부른 것이 대부분의 실은 악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의 방정한 품행에 대해서일 것이다. 무슨 귀신이 씌어서 나는 그처럼 착한 모습을 보이며 다녔을까? 무슨 귀신이 쓰여서 나는 그처럼 착한 모습으로 보이며 다녔을까? 노인 양반, 당신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명예도 얻었소. 그리하여 당신은 스스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소. 새로운 세대는 마치 난파된 배를 버리듯이 지나간 세대가 버려놓은 사업을 버리는 법이라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돌보고 있는데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도 괜찮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다 같이 알맞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는 근심 걱정과 긴장은 치유불능의 병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의 끊임없는 근심 걱정과 긴장은 치유불능의 병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얼마나 긴장한 채 살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를 드리고는 자신의 불확실성에 맡겨버린다.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현재의 생활을 신봉하고 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글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 하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원의 중심에서 몇 개라도 다른 반경을 가진 원들을 그릴 수 있듯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참되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상상 속의 사실을 오성 속의 사실로 바꿔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울 것으로 나는 내다본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내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 생활에서 얻든가는 필수품들이 무엇이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문명의 한가운데서나마 원시적이고 개척자적인 생활을 해보는 것은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원시적이고 개척자적인 생활을 해보는 것은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상인들의 옛 장부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사간 것이 무엇이며 가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과 자파로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어도 인간 생존의 기본 법칙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우리 조상의 골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생활 필수품이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얻는 모든 것 중에서 처음부터 또는 오래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 생활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빈곤이나 야만성 또는 인생관 등의 이유에서라도 그것 없이는 살아가려고 생각조차 않는 것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동물들에게는
단 한 가지 생활 필수품, 즉 먹을 것이 있을 따름이다. 평온의 들수에게는 약간의 풀과 목을 축일 물이 생활 필수품이다. 그가 숲이나 산의 그늘에서 누울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동물들은 먹을 것과 몸둘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온대성 기후에서는 인간 생활의 필수품은 식량, 주거 공간, 의복, 연료의 항목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겠다. 이것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자유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의복과 가공된 음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불의 따뜻함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처음에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옆에서 쬐고 있어야 하는 현재와 같은 필요성이 생겼으리라. 우리는 고양이와 개들이 유아 같은 제2의 천성에 젖어드는 것을 본다. 알맞은 가옥과 의복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체온을 적당히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거나 혹은 연료가 지나치게 되면 외부의 열이 몸의 열보다 높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몸이 진짜로 요리가 되는 사태가 시작되지 않을까? 박물학자 다윈은 푸엘라 델 푸에고 섬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그의 일행은 옷을 두툼히 입고 불 옆에 앉아 있어도 추위를 타고 있는데 반해 이곳에 벌거벗은 원주민들은 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호주의 원주민들은 옷을 벗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럽인들은 옷을 입고도 추위에 떤다고 한다. 이 야만인의 건강함과 문명인의 지능을 겸비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화학자 리비히는 사람의 몸은 난로와 같고 음식은 폐 속의 내부 연소를 지탱시켜주는 연료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음식을 더 먹고 더우면 덜 먹는다. 동물적 여름 몸 안에서 서서히 연소가 행해진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병이 나거나 죽게 된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통풍 장치가 잘 되었을 때도 불은 꺼지고 만다. 물론 생명의 열을 불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비유는 이 정도로 해두자. 위에서 볼 때 동물적 생명이란 표현은 동물적 열이란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몸속의 불을 유지시켜주는 연료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연료는 음식을 장만하고 외부로부터 열을 가해서 우리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가옥과 의복 역시 그렇게 해서 발생되고 흡수된 열을 단지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절대 필수적인 것은 따뜻함을 유지하여 몸 안의 생명의 열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진 애를 다 써가며 음식과 의복과 가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한 관심을 침대에까지 연장시킨다. 침대는 야간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거지 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들로부터 둥지와 가슴털을 훔친다. 마치 두더지가 굴 속 깊은 곳에 풀과 나뭇잎으로 된 잠자리를 마련하듯이 말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차다고 한탄을 한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 냉기 이상으로 사회적 냉기에 기인한다. 지구의 어떤 지방에서는 여름이 오면 일종의 낙원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계절에는 음식을 장만할 때 말고는 연료가 필요 없다. 태양의 불을 대신해주며 과일들이 햇빛으로 충분히 익는다. 먹을 것은 가짓수도 많고 얻기도 쉬우며 의복과 가옥은 전혀 또는 반쯤은 필요 없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도구, 즉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이며 학구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지구 저편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역으로 건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교역에 몸을 바쳐 종사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고향인 이곳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스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뜨거움 속에 살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치품들과 이른바 생활 편의품들 중의 많은 것들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향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으나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지금만큼이라도 아는 것이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들보다 후대에 살았던 인류의 개혁자들과 은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자발적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이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농업, 상업, 문학, 예술, 시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삶의 열매는 사치일 뿐이다. 오늘날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한때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대학 강당에 서는 것이 그렇단 말인가. 오늘날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한때 보람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대학 강당에 서는 것이 그렇단 말인가.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심오한 사색을 한다거나 어떤 학파를 세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일부분이나마 철학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위대한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성공은 군자답거나 남자다운 성공이 아니고 대개는 아첨하는 신하로서의 성공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렸던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기 때문에 보다 고귀한 인류의 원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사람은 몰락하는 것일까? 왜 가문들은 결국 끝장을 보는가? 여러 민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사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생활에는 그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철학자는 외면적인 생활 양식에서도 시대를 앞서간다. 그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철학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생명의 열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말한 여러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같은 종류의 열을 더 바라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종류의 열을 더 바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즉, 더 풍부하고 기름진 음식, 더 크고 화려한 집, 입고 남을 정도의 더 좋은 옷, 끝없이 타오르는 더 뜨거운 불 따위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을 보니 토양이 알맞은 것 같다. 태양이 알맞은 것 같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줄기를 위로 뻗쳐도 좋으리라. 사람이 대지에 깊이 뿌리를 박은 것은 그만큼 높게 하늘로 솟아오르고자 함이 아닌가. 귀한 식물들은 땅 위 높은 곳의 대기와 햇빛 속에서 맺는 열매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고 흔한 야채와는 다른 대접을 받는다. 야채는 비록 2년생 식물일지라도 뿌리가 성숙할 때까지만 가꾸어지고 또 뿌리를 키울 목적으로 잎부분을 잘라버리기 일쑤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꽃피는 계절을 모른다. 야채는 비록 2년생 식물일지라도 뿌리가 성숙할 때까지만 가꾸어지고 또 뿌리를 키울 목적으로 잎부분을 잘라버리기가 일쑤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꽃피는 계절을 모른다. 나는 지금 강인하고 용감한 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 규범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해 나가며 가진 돈을 탕진하지 않으면서도 거부들보다 더 큰 저택을 짓고 더 풍성하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단 몇 명이라도 실제로는 존재하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다음으로 제외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상황 속에서 자극과 감흥을 발견하여 연인들 사이에나 있을 법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나 자신도 어느 정도는 이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또 다른 제외 대상은 어떤 직업이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려는 주요 대상은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보류한 채 타고난 신세와 때를 잘못 만난 것을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목청 높여 끈질기게 불만을 늘어놓는다. 나의 또 다른 대상은 겉으로는 부유하나 실은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 즉 찌꺼기 같은 부를 축적했으나 그 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몰라서 스스로 금과 은으로 된 족쇄를 만들어 찬 사람들이다. 내가 과거에 원했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 생활의 내력을 다소 알고 내가 과거에 했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내 생활의 내력을 다소 알고 있는 독자들도 적잖이 놀랄 것이며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라면 크게 놀랄 것이다. 내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던 계획들 중 몇 가지를 이제 넌지시나마 비치고자 한다. 어떤 날씨건 낮과 밤이 어떤 시간이건 나는 그 시점을 최대한 선용하고 나의 지팡이에도 새겨놓으려고 했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영혼이 만나는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서서 줄을 타듯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독자 여러분은 나의 말에 다소 모호한 곳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일보다 비밀이 많고 그것이 고의적인 비밀은 아닐지라도 일이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말을 모두 기꺼이 이야기할 것이며 문에다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내걸지는 않겠다. 나는 오래전에 사냥개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필과 비둘기 한 마리를 잃었는데 지금도 그것들이 행방을 찾고 있다. 많은 여행자들을 만나 이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 가던 곳이 어디며 무엇이라고 불러야 알아듣던가를 말해 주었다. 내가 만난 한두 사람은 내 사냥개의 짖는 소리와 내 말의 발굽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는 내 비둘기가 구름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나라고까지 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 짐승들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찾고 싶어 했다. 해돋이와 새벽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연 자체를 앞지를 수도 있다. 해돋이와 새벽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연 자체를 앞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여름과 겨울날의 아침에 그 어떤 이웃도 일어나서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일을 하고 있었던가. 어스름한 새벽녘 보스턴으로 떠나는 농부들이 일하러 가는 나무꾼 등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와 마주쳤던 것이다. 사실 해가 뜨는 것을 실제로 돕지는 못했지만 해가 뜨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가. 얼마나 많은 가을날과 겨울날을 마을 밖에서 보내면서 바람 속에 들어있는 소식을 들으려고 했으며 그 소식을 지급으로 전하려고 했든가. 나는 여기서 내 자본금 전부를 털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정면으로 맞다가 숨까지 끊어질 뻔했다. 아마 그 소식이 양대 정당의 어느 편에 관계된 것이었더라면 신문에 재빠르게 보도되었으리라. 어떤 때는 절벽이나 나무 위의 막루에 올라가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으면 전보를 치기 위하여 사방을 지켜보았다. 저녁 때는 언덕 위에 올라가 하늘이 무너지기를 그래서 무엇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기다리곤 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것을 잡은 일은 별로 없고 있더라도 만나처럼 햇빛 속에 녹아버리기 일쑤였다. 오랫동안 나는 조그만 잡지사의 기자로 있었는데 그 잡지 편집장은 내 기고의 대부분이 기사로 싣기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가들이 흔히 그렇듯이 애만 쓰고만 셈이 었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수고 그 자체가 보상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눈보라와 폭풍의 관찰자로 스스로를 임명하고 내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측량 기사로서 큰 일은 아니더라도 숲길이나 지름길을 답사하여 그것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있어 그 쓸모가 입증된 곳은 계곡에 다리를 놓아 어느 철이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는 우리 마을의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들을 돌보았는데 이 녀석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는 우리 마을에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들을 돌보았는데 이 녀석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충실한 목동들의 애를 여간 먹이는 게 아니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농장의 이곳저곳을 살펴주기도 했다. 그러나 농부 조나스나 솔로몬이 그날 밭에 와 일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했으니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빨간 허클베리, 모래벚나무, 팽나무, 폰데로사 소나무, 검정 물풀의나무, 흰 포도나무와 노랑 오랑캐에도 물을 주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은 가뭄 날씨에 말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자랑 삼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처럼 나는 내 직무를 오랫동안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를 공직자의 대열에 끼워주거나 약간의 보조가 있는 한직 하나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졌다. 내가 충실하게 적어온 장부는 한 번도 감사를 받거나 재가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집을 정산된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얼마 전에 한 인디언 행상이 우리 마을에 사는 유명한 변호사의 집으로 바구니를 팔러 왔다. 바구니를 사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아니요, 살 생각 없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다. 뭐요? 우리를 굶겨줄 생각이요? 하고 대문을 나가면서 그 인디언은 외쳤다. 자기 주위 부지런한 백인들이 모두 잘 사는 것을 보고 특히 변호사는 변론을 엮어내기만 하면 무슨 마술처럼 재물과 지위가 뒤따르는 것을 보고 이 인디언은 생각했던 것이다. 나도 사업을 시작해야지. 바구니를 짜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니까. 그 인디언은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일은 끝나고 바구니를 사는 것은 백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남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바구니를 만들든가 최소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든가 또는 살 가치가 있는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 역시 하나의 바구니, 우리 섬세한 바구니 하나를 엮어 놓았으나 그것을 남이 살만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 경우에 그 바구니는 역시 엮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남의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팔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삶은 단지 한 종류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가지 삶을 과대평가하는 것일까? 내 동료 시민들이 나에게 법원의 한 자리나 부목사직 또는 먹고 살만한 다른 자리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하여 나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안 나는 더욱더 숲으로 얼굴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꽤 알려진 편이었다. 나는 흔히 하듯이 자본금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약간의 준비금만을 가지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가 월든호스가에 간 목적은 그곳에서 생활비를 덜 들여가며 살자거나 또는 호화롭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용무를 보자는 데 있었다. 약간의 상식과 사업적 재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서글프기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항상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과 무역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세일런 같은 항구에 자그마한 사무소를 하나 마련하면 준비가 되는 셈이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국사품들, 즉 다량의 얼음과 소나무, 목재, 그리고 상당량의 화강암을 미국 배에 실어 수출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항상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당신 스스로가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조타수와 선장을 겸하며 선주와 보험업자도 겸한다. 손수 매매와 회계를 맡아 하며 수신한 편지를 읽고 발송될 편지를 쓰는 일도 직접 한다. 밤낮으로 수입 상품의 하역 작업을 감독한다. 값진 상품의 하역 작업이 저지 해안에서 자주 이루어지므로 같은 시간에 하늘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스스로의 신호기가 되어 쉴 새 없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연안으로 향해야 하는 모든 선박들과 통화한다. 그리고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송한다. 도처의 시장 경기 및 전쟁과 평화의 전망대에 대해 정통하며 무역과 문명의 동향을 예측하되 모든 탐험대의 결과 보고를 이용하고 새로운 항로와 개선된 항해수를 이용한다. 해두를 연구하고 암초의 위치와 새로운 등대와 부표의 위치를 확인하며 항상 강조하건대 항상 대수표를 수정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정든 항구에 입항해야 할 배가 대수 계산의 잘못으로 암초에 부딪혀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라펠루즈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았는가. 한노를 위시한 페니키아 사람들에게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탐험가들과 항해가들 및 대모험가들과 상인들이 전기를 연구하며 세계적인 과학과 보조를 맞춘다. 또한 수시로 재고를 조사하여 현황 파악을 한다. 위에 열거한 일들은 모두 한 사람의 능력 한계를 시험하는 힘든 일이다. 그것은 이익과 손해, 이자, 용기 산정 방법 및 각종 측정 문제 등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들인 것이다.
나는 월든 호숫가가 사업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철도가 있고 얼음 채취 사업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호수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 호수는 좋은 항구와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바강 옆의 늪지대처럼 메울 필요가 없다. 물론 어디서나 스스로 땅에 말뚝을 박아 집을 지어야 하지만 말이다. 풍문에 의할 것 같으면 서풍이 불고 내바강이 얼어붙을 때는 밀물이 몰아닥치면 페테부르크시는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을에 있어야 할 자본도 없이 시작했으니 그러한 일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기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를 책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러면서 실제 문제에 들어가 우선 의복을 생각해 보자. 옷을 구입할 때는 참다운 실용성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심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점에 더 좌우된다.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가 옷을 입는 목적은 첫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요. 둘째, 현재의 인간 사회에서 알몸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보자. 그러면 그는 지금 있는 옷만 가지고도 중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왕실이 재단사가 만들어 바친 옷이라면 한 번만 입고 버리는 왕가, 왕비 같은 사람들은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의복은 날이 갈수록 입는 사람의 성격이 배어들어 점점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떠날 때 그러하듯 정말 마지못한 심정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의식을 치르기 전에는 그 옷을 벗어 던져지기를 주저하기에 이른다. 나는 어떤 사람이 기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낮게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건전한 양심을 갖기보다는 유행에 맞는 옷, 적어도 깨끗하고 기운 자국이 없는 옷을 입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설사 찢어진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드러난 체액의 부덕은 기껏해야 주의가 좀 부족했다는 정도일 것이다. 나는 가끔 다음과 같은 테스트로 나의 친지들을 시험해 본다. 즉, 당신들 중에 누가 무릎 위를 깁거나 또는 두어 번 박음질을 한 옷을 입어볼 용기가 있느냐고.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으면 자신의 앞날이 망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떨어진 바지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 거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택할 것이다. 한 신사의 다리에 사고가 생기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슷한 사고가 그의 바지가랑이에 생기면 치료 방법이 없다. 그는 무엇이 진실로 존경할 만한 것인가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염두에 둔다. 우리는 사람은 몇 알지 못하나 외투나 바지는 무던히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이 마지막 입었던 옷을 허수아비에게 입혀놓고 그 옆에 알몸으로 뱅충맞게 있어 보아라. 그러면 누구나 곧바로 허수아비에게 먼저 인사를 할 것이다. 요전날 나는 어느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나무 발뚝에 모자와 외투를 입혀놓은 것을 보고 그 밭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풍우에 시달려 보였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개는 낯선 사람이 옷을 입고 주인집 가까이에 오면 지저대었으나
발가벗고 침입한 도둑에게는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에게서 옷을 벗겨져 버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각자의 상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그 경우 당신은 가장 존경받는 계급에 의한 일단의 문명들을 틀림없이 가려낼 수 있겠는가? 동서양에 걸쳐 모험적인 세계 여행을 했던 파이퍼 부인이 비교적 고국에 가까운 러시아령 아시아 지방에 와서 관리들을 만나러 갈 때 그녀는 여행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을 필요를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옷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명국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적인 우리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재산을 모아 자기의 부를 옷이나 장신구로 가시하기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받은 길을 모르는 이교도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옷을 해 입게 되면 바느질이 생겨났는데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적어도 여자의 옷은 결코 완성되는 날이 없을 것이다. 마침내 무엇인가 할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새 옷을 장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다락에서 먼지가 뿌옇게 쌓여 채로 있던 헌 옷을 꺼내 입어도 될 것이다. 헌 신발은 영웅이 신으면 그의 만약 영웅에게 하인이 있다면 헌 신발은 영웅이 신으면 그의 하인이 신을 때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맨발은 신발보다 더 오래된 것인데다 영웅은 맨발로도 다닐 수 있으니 말이다. 만찬회나 입법기관에 드나는 사람들만은 사람 자체가 수시로 달라지므로 그때마다 새 우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상의와 바지, 모자와 신발이 그 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손색이 없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의 헌 외투가 너무 낡아서 원래의 구성 재료로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외투를 불쌍한 아이에게 주는 것이 그 불쌍한 아이는 나중에 그것을 자기보다 더 불쌍한 가진 것이 거의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실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에게 줄 예정이겠지만 결코 자비로운 행동이 되지 못할 정도의 애투말이다. 그래서 그 외투를 불쌍한 에게 주는 것이 결코 자비로운 행동이 되지 못할 정도의 외투말이다. 옷을 새롭게 입는 사람보다는 새 옷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다. 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몸에 맞는 새 옷을 만들어질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헌 옷을 입고 하도록 해라.